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이란을 둘러싼 상황이 복잡한 모양새입니다. 네.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핵 협상에 대해서도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이란은 상황이 어떤지 이것부터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단기간에 끝날 상황이 절대 아니다. 예. 앞으로 이란은 자칫 잘못하면 한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다양한 소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나라로 네. 계속 전개돼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란에 최근 전개됐던 상황을 한 4-5단계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1단계는 네. 군사적 타격을 입고 정권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했던 시점입니다. 이 시점은 2025년 6월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사실 이 과정은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요. 2025년 6월 달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과 네. 군사시설을 공습했었죠. 그러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게 됐는데 이란의 핵시설이 실질적으로 물리적 타격을 입고 네. IAEA 사찰 등을 통해서 너희 핵시설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국제사회에 공개해라. 이런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와 동시에 이 즈음 언저리 때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우죠. 우리 헤즈볼라라든가 하마스 등등 이란이 어떻게 보면 중동 지역의 저항의 축으로 지원하고 있던 예. 무장 세력들이 전부 위세가 약화되는 그리고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이 이때부터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 수뇌부가 그동안 국민들을 설득해왔던 경제적으로는 좀 어렵고 그리고 이란이 이렇게 외부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우리가 경제가 어렵지만 우리 중동의 가치와 서구 세력에 대한 잘잘못을 우리가 지키기 위한 이런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 중동 지역에 그래서 헤게모니는 실질적으로 우리 이란이 가지고 있는 거다. 이걸로 사실 국민들을 설득해 왔거든요. 네. 그런데 정작 헤즈볼라도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하마스도 그렇고 후티 반군도 타격을 입고 예. 그럼 이 수뇌부들은 도대체 뭘 위해서 우리 보러 희생을 감내하라고 그동안 해왔던 거야? 이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에 군사 공격을 비롯해서 또 트럼프의 고강도 경제적인 압박이 추가되다 보니까 이제부터가 2단계인데요. 네. 경제 붕괴가 가속화됩니다. 이게 2025년 하반기부터인데요. 지금까지도 계속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란은 트럼프 1기 전부터지만 결정타는 트럼프 1기 때부터 정말 경제 상황이 임계점을 넘어갔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란은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40%가 넘은 적이 대부분이에요. 최근에요. 트럼프 정권 이후로요. 네. 그리고 식품 가격만 따로 분류를 해서 통계를 내보면 식품 가격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실질적으로는 100%가 늘 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환율이 더 상황이 큰데요. 어떻게 보면 환율이 이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해도 틀린 건 아닌데 네. 지난 10년간 리알화 이란의 화폐입니다. 네. 이 리알화의 화폐 가치가 폭락해서 환율이 50배 폭등합니다. 10년 동안. 그러면 50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1달러에 1,400원대니까 공 하나 더 붙이면 14,000원이고 5 곱하면 7만 원이네요. 1,000원이 50원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자, 그래서 10년간 환율 한 50배 오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은행들이 또 파산을 했고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이 정도면 지원할 수 없다 보니까 껐떡하면 정전, 단수 이런 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이란도 중동에 있다 보니까 다 열사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고산지대도 있고 해서 또 난방을 해야 되는 곳들이 많은데 네네. 그런 곳에서 국가의 인프라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니 결국 태울 수 있는 걸 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환경 오염이 또 최근 들어서 극심해진. 고산지대 쪽에서는 난방을 위해서 그렇죠. 이것저것 태우면서 환경 오염도 극심해졌다. 그리고 또 쓰레기도 또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악화일로가 되다 보니까 결국 2단계에서는 경제 붕괴가 가속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 3단계입니다. 이 3단계가 지금 전국적인 그리고 전 국민적인 반정부 시위가 올라갔잖아요. 이
이 반정부 시위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다 보니 가장 지금 정부의 우호적인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바자르. 이 바자르는 이란의 전통 상인들을 말합니다. 네. 이란은 과거부터 반정부 시위를 해왔던 세력들은 뭐 대학생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여성, 어떻게 보면 좀 진보적일 수밖에 없는 젊은 세대들이 중심이었는데요. 2009년이었나요? 네. 2019년, 22년 뭐 이 정도의 해가 떠오르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주로 그런데 학생이나 네. 이런 분들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 성향이 있었던 마지막까지 정부를 그래도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했던 의견을 냈던 바자르 전통 상인들마저도 예. 이제는 이런 경제 상황까지 감내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슬람 문명권의 가치를 지킨다고 했는데 네. 그것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하면서 이 바자르 상인들이 전국적인 파업에 돌입합니다. 이 바자르 상인들도 전국적인 파업에 동원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란 전역에 공급망 위기가 도래하게 됐고요. 예. 이게 다시 물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 또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이어지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경제 위기가 더 가속화된 거예요. 예. 바로 이 타이밍에 미국은 바로 지금이 이란이 가장 취약한 시점이 됐으니 핵 협상을 지금 요구해서 이란의 핵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겠구나 해서 2026년 2월 달 네. 이번 달에 정말 핵 협상을 몰아붙이기 시작했는데요. 6월 이게 4단계입니다. 2월 6일 날 1차 협상 오만 무스카트에서 간접적인 회담 시작해서요. 2월 17일 날 2차 회담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2월 20일 트럼프가 앞으로 10일이랑 15일 정도 내가 줄게. 최후 통첩을 했고요. 2월 22일 이란 외무장관이 신속 합의를 해보겠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고 2월 24일 날 이란이 역사적 합의가 가시권이고 우리는 외교의 최우선적 입장을 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 4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4단계에서 그러면 합의가 잘 되고 표면적인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합의가 진짜 된 거냐 했었을 때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좀 있는데요. 일단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합의 도출 내용 이게 그 어느 때보다 높아요. 과거보다도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게 우라늄 농축 완전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핵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대리 세력들에 대한 지원들마저도 모두 중단하게끔 하는 걸 모두 다 요구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그동안 미국이 이란에게 요구했던 수위 중에서 가장 높은 겁니다. 예. 예. 그럼 이란은 이거는 말 그대로 백기투항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걸 해놓고 이란 수뇌부들이 그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이란에게 결국 협상을 뭐 표면적으로 하더라도 이행도 못하게 할 그럴 수준의 내용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합의 도출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는 소요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미국도 어쩌면 이란 내부의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알기 그렇죠. 때문에 네. 굉장히 강한 강도로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이군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개되지 않을, 이제 전개될, 지금은 전개 안 된 네. 5단계입니다. 5단계. 이제는 뭐 3월달, 4월달, 5월달부터 전개될 흐름인데요. 네. 이미 이란 시민들은 이런 SNS 톡을 많이 한다고 외신 보도를 저도 봤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 비상 가방을 싸라. 음.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던 전쟁이 일어나지 않던 네. 중동의 여러 지역들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봐왔지 않냐. 네. 여기에선 살기가 한 10수년 가까이 어려워질 거다. 네. 다들 가방을 싸라. 그리고 갈 수 있는 다른 데로 가라. 이게 이란 내부에 지금 공공연히 퍼지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탈출을 해야 한다라는 정도의 여론까지 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1단계는 미국의 군사적 타격으로 인해서 정권이 타격을 받고 예. 있다. 2단계는 경제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3단계가 전국민적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4단계는 올해 2월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핵 협상에 네. 대해서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5단계는 앞으로 네. 일어날 일인데 국민들이 국가 탈출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 것이다. 네. 라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근데 1단계가 25년 2월부터 시작됐으니까 네.
1년 만에 이 모든 그렇죠. 단계들이 대내외적으로 예. 굉장한 압박을 받기 시작한 그런 네. 모양새입니다. 근데 앞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무래도 미국이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 어떤 정도의 수위로 압박을 지속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압박을 강한 수위로 한다는 것 자체는 이란이 지금 궁지에 몰렸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어느 정도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미국이 그동안 중동 지역에 직접적으로 개입했을 때는 네. 크게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선택했던 게 전례입니다. 첫 번째는 정밀한 제한적 타격이에요. 사실 이거는 지난번에 이란 공습 때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네. 핵시설만 그리고 일부 군사시설만 아주 정밀하게 타격을 입혀서 우리 민간인도 안 죽이고 군사적인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시설만 딱 타격해서 이란의 핵이 당분간 무용지물이 됐다. 트럼프가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 제한적 정밀 타격 이게 미국이 추구하는 하나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확대 군사 작전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전쟁에 준하는 아니면 전쟁과 동일한 대규모 공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건 통상적으로 수주간의 전쟁까지 전개되는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이 경우는 핵시설뿐만 아니라 방공망도 무력화해야 되고 일부 경제 인프라마저도 타격을 입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란의 군사적 능력을 전면 무력화하는 게 목표가 되는 게 이 두 번째 확대 군산 작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권 교체만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따가도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리아에선 공중전만 해서 시리아의 그 수뇌부를 정권 교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몰아붙인 적도 있고 리비아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권 교체만 하는 아니면 이번에 베네수엘라처럼 특수부대 투입해서 딱 수뇌부만 체포해서 데리고 오는 이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미국이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 무력적인 시위를 한다고 했었을 때 저는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핵 협상의 타결 여부와 상관없이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리더십은 자꾸 자가 증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미 지난 트럼프 1기 때도 이란의 수뇌부를 본인이 드론으로 암살했다라고 스스로 얘기했고 바로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를 해왔고 이런 것들은 점점 자신감이 붙어요. 그러면 또 쉽게 그런 판단의 선택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소리처럼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한번 얼마나 미국의 군사 정보력이 높은지 한번 보여줘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권 교체에 대한 선택지도 배제할 수가 없고 1번 정밀 타격은 이미 했고 또 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2번 이제 확대 군사 작전만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선택지는 약하지만 그래도 어떤 형태든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정권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 여기에서도 혹시 무력 개입이 결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대통령 궁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무슬림 사원에 들어가서 무슬림 사원에 들어가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건데 하여튼 뭐 어떤 방식이든 베네수엘라처럼 특수 부대를 보내서 딱 거기만 뭐 봉쇄해서 수뇌부만 딱 체포해서 데리고 오는 이런 전략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 전략이요. 네. 아니면 어떤 방식이 하나 더 있냐면요. 리비아의 카다피 사례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리비아는 그 카다피가 8개월 만에 제거됐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 하면요. 간단합니다. 그때 나토가 지상군을 투입한 적이 없어요. 카다피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한 8개월 가까이를 계속 공중 타격만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 공중 타격으로 리비아에서 여러 가지 여론들이 이 카다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원래 카다피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참에 우리가 카다피를 끌어내리자 해서 시민들이 일어나서 그때 카다피가 시민 시위대 때한테 거의 맞아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그럼 이거는 미국이 체포한 게 아니라 공중 타격 등등으로 인해서 더 극한의 상황으로 경제 상황, 국가 상황을 몰아붙이니까 네. 시위대가 알아서 정권 교체를 하게 한 거거든요. 네. 그런 전략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무력이 개입될 수 있느냐라고 여쭤본 예. 중요한 이유는 리비아의 정권 교체를 이후를 살펴보면 네. 이게 내전이라든지 뭐 그 국가 내에서는 어쨌든 좀 혼란한 상황이 지속됐고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과연 그 나라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정권 교체를 유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쨌든 무력이 개입된다면 네. 안 좋은 영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예전에 이라크도 그랬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저도 오승훈 아나운서 의견에 100% 공감하는 건데요. 네. 최근 우리가 머릿속에 다들 기억하시는 걸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방송 때문에 한번 다시 정리를 쭉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미국의 군사작전은 성공했다. 하지만 성공 이후에는 실패했다. 그렇죠. 예.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2003년에 이라크 침공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때 미국의 명분은 너무나도 뚜렷했어요. 네.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이런 추세로 놔두면 핵무기 개발 가능성도 우려된다. 그리고 이라크가 시위대를 학살하지 않았느냐. 예. 우리가 그래서 군사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다 네. 해서 국제사회에 얘기를 했고 실제 항모 2척에 전투기 150대 구축함 8대 잠수함까지 동원하고 인근 지역에 대기하고 있었던 군 병력까지 따지면 네. 25만 명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해서 이라크 전쟁을 감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느냐. 실제 2003년도에 사담 후세인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걸 목표로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승리는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가 재앙이에요. 네. 이라크 정규군은 3주 만에 붕괴가 됐는데 네. 그 뒤에 8년 동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내전, 반군 활동 맞아요. 이게 이어졌고요. 그것 때문에 미군 사망자 수만 미 국방부가 공식 인정한 게 4,400명이고요. 이거는 3주 만에 이라크 정규군을 붕괴시켰을 때 사망한 숫자보다 네. 그 뒤에 8년 동안 내전 반군 활동 때문에 사망한 숫자가 더 많아요. 4,400명 중에는. 네. 그다음에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는 수십만 명이 넘고요. 왜냐하면 네. 내전했으니까요. 그다음에 미국의 명분은 더욱더 황당해진 게 대량 살상 무기 실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미국이 지금까지 골치를 썩는 무장 세력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ISIS. 네. 이게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그리고 돈은 얼마나 썼느냐? 3조 달러 이상을 썼어요. 그 비판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러면 이렇게 돈 많이 쓰고 결국 이라크에 그럼 미국이 물론 지금 미국 기지도 있고 하지만 이게 뭘 위한 싸움이었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침공만 성공했지 이후에는 실패했다고 보는 견해가 중론이에요. 네. 그다음에 우리 리비아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리비아도 공습은 대대적으로 성공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또 실패한 게 어떻게 됐느냐. 이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토가 리비아 카다피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왜? 또 시위대를 학살했거든요. 예.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인도적인 명분으로 개입을 해서 지상군 없이 공중 타격만 해서 결국 8개월 만에 카다피가 제거되는 데 성공했는데 그 다음 리비아가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지금도 무장 민병대가 난립하고 있고요. 리비아 난민들 때문에 전 유럽 지역이 골머리를 썩게 된 상황이 이어졌고 네. 지금 유엔에서 인정한 국제사회의 인신매매 거점 중에 하나가 리비아예요. 예. 네. 그러다 보니 오바마 대통령조차도 이때 전쟁에 사인을 했던 오바마 대통령조차도 뭐라고 했냐면 리비아 사후관리 실패가 내 재임 중에 최대 실수다. 이렇게 직접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이란 상황으로 가져오면요. 이란 인구는 9천만 명에 육박해요. 그럼 이 9천만 명이 또 다민족 국가거든요. 네. 전부 다 자기들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하메네이를 내리고 그리고 그걸 공백으로 해놓으면 네. 다들 그동안 이제 응축됐던 네. 뭐 분리 독립을 비롯해서 우리 쪽은 사실 이란의 미래를
공화정으로 원했다. 아니다. 또 종교를 기반으로 한 신정 정치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주의 얘기까지 나오는 맞아요. 맞습니다. 사회주의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또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사실 오승은 아나운서와 제가 갑자기 MBC 라디오에 개편을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둘도 생각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다민족 국가면 얼마나 다양한 생각이 있겠어요. 그러면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리비아 이상의 다양한 난립 정보들이 생기고 네. 민병대 활동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도 분명 미국이 그 제한된 인원으로 네. 8,900만 명, 9천만 명에 가까운 숫자를 어떻게 통제할 거냐. 분명 실패가 자명한다는 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1차 걸프전 때인 1991년에도 제한적 목표로 빠른 출구를 했던 적이 그 당시거든요. 네. 그 당시는 쿠웨이트 해방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작전 42일 만에 지상전 100시간 투여해서 쿠웨이트를 탈환했고 사담 후세인 정권 교체까지는 이 당시 목표가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제한적 타격을 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사담 후세인을 놔뒀더니만 오히려 사담 후세인이 이를 벅벅 갈면서 반미 노선에 가장 선봉에 서서 중동 지역의 불안감을 키웠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무력 개입 어느 걸 선택해도 미국이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흔적은 어떤 전례도 지난 20세기 말부터 21세기까지 없어요. 작게나 크게나 어쨌든 무력이 조금이라도 개입될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이후에 또 얘기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지금까지 무력을 뭐 작게나마 영향력을 미쳐서 정권을 교체만을 유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쓰는 뭐 미국 입장에서 봐도 네. 굉장히 큰 비용을 지출했고 네. 그 나라에 대해서는 또 국가적 혼란이 계속 내전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가적 혼란이 일어날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된 거 봤을 때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또 해주셨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약간의 무력이라도 행사를 해서 개입하려고 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이게 딱 이런 표현이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좌충수. 예. 예,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예, 예. 아, 이 길을 계속 가면 더 내가 늪에 빠지는데라는 걸 알면서도 네.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수들이 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지만 단기적인 효과가 내가 더 필요할 때는 그걸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실 그런 거가 그런 선택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도자들은 늘 합리적 선택만 하지는 않아요. 항상 오판은 뭐 꼭 지도자가 아니죠. 우리 사람은 다 오판할 때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최근 베트남전 때 미국이 얼마나 그냥 뭐랄까요? 막대한 자금을 막대한 쏟아부었죠. 자금만 쓰고 얻을 거 하나도 없이 불명예스럽게 그냥 빠져나왔습니까?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20년 가까이 뭐 해보겠다고 했지만 그냥 꽁무니 빼듯이 그냥 도망 나왔잖아요. 네. 이런 일들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의 임기 안에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 그것으로 인한 숙제와 데미지는 그 다음 임기에 오는 대통령에 미루더라도 네. 그걸 선택하는 경우도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트럼프의 여러 가지 미국 내의 상황 그리고 트럼프의 리더십의 스타일 그리고 자기 증식하는 어떤 의사결정의 흐름들 이런 걸 봤을 때 무력 개입이 뭐 이번 2월 달이다 3월 달이다 이때 꼭 일어난다가 아니라 네. 앞으로 계속해서 무력 개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단기적 효과라고 하면 짧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미국 내 상황과 트럼프의 스타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란에 대해서 무력 개입을 통해서 뭐 정권 교체를 이루든 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떤 단기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미국이 또 한 번의 전쟁 아닌 전쟁을 수행했을 때는 네. 모든 국민들의 어떤 총화가 모아질 수밖에 없죠. 지금 트럼프도 여러 구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코인도 그렇고 개인적인 개인사에서도 미국의 여러 셀럽들과 함께 가십거리에 있는 것들도 지금 수면 위에 굉장히 올라와 있고요. 네. 앱스타인 그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지지율도 사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선거를 앞두고 있는 리더십으로서 뭔가 또 한 가지 성과 아닌 성과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어쨌든
시선을 돌리게끔 만든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리고 핵을 뿌리 뽑았다. 음. 이것도 성과일 수도 있으니까요. 예. 실제 뿌리 뽑은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예.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트럼프가 얻어낼 수 있는 성과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무력 개입이 있게 된다면 전 세계 경제에도 파장을 좀 불러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이란 옆에 있으니까 이란의 무력 개입으로 만약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잠근다라거나 뭐 이런 쪽에 조치를 취한다고 했을 때 그럼 전 세계 유가가 급등할 거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문제가 돼 있었는데 그나마 지금 요즘엔 조금 잠잠해진다 그런 네. 느낌이에요. 잠잠해진 듯한 느낌인데 다시 또 인플레이션 문제가 또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불안감이 치솟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잖아요. 네. 전 세계 경제에 파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무력 개입이 만약에 개입이 된다면 네. 이 부분은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진짜 그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네.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있었던 이란 이라크 전쟁의 닉네임이 유조선 전쟁입니다. 네. 탱커워. 왜냐하면 두 국가가 네. 국제사회가 자기 편이 안 돼주면 아니면 자기의 입장을 안 들어주면 껐떡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고 했던 적이 있고요. 네. 또 얼마 전에 있었던 2025년 6월 달에 미국이 정밀 타격한다고 하니까 그때도 잠시나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금융적인 상황으로서의 유가는 급등하거나 그럽니다. 네. 우리가 유가를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 선물 거래소에 있는 상품 거래소에 있는 유가는 바로 급등합니다. 네. 그런데 실물 유가는요. 네. 유가라는 건 많은 국가의 기본적인 펀더멘탈 필수품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을 희망하다 보니 미리 많이 사서 어딘가 저장해 놓고 네, 네. 또 공급의 대부분을 장기 계약을 맺어놔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바로 내가 다음 달부터 유가를 비싸게 적용받아서 사오는 건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나름대로 몇 달은 버틸 여력이 많은 국가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 3개월 정도 뭐 뒤늦게 이게 따라온다 이렇게 맞습니다.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진짜 몇 주 만에 끝나는 거는 유가의 전반적인 흐름엔 영향이 없지만 실물에는 네. 금융적으로는 굉장히 튀게 돼 있죠. 예. 자,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금융적인 불안들은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두 몇 번 이란 다룰 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의 20%가 통과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은 바로 이란에 가까운 쪽이 네. 수심이 깊어서 그쪽을 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란 쪽에서 진짜 문제가 생기고 어떤 형태로든 안정적인 수뇌부가 없어지고 민병대를 비롯해서 각종 정권이 난립돼 버리면 네. 그 정권들 중에 누군가가 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이제 이란 수뇌부만 모니터하면 돼가 아니라 예. 각 난립 정권들, 난립 소수 민족들을 다 컨트롤 해야 되니 예. 야, 이 불확실성은 정말 일파만파로 커지는 거죠. 아, 그럼 미국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도 굉장히 지금 고민거리가 많고 주저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참모들의 개인적인 의견들이 가끔 언론 인터뷰 나온 걸 제가 이번에 다 스크립을 해봤거든요. 예. 참모들은 이거 정말 저희는 주저됩니다 목소리가 많은데 예. 트럼프만 뭐라고 계속 엄포를 놓고 있냐면 나 베네수엘라 때보다 더 큰 항모 거기 갖다 놨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좀 약간 뭐랄까요. 대화 그 톤을 되게 저렴하게 하실 때도 있잖아요. 나 더 큰 배 갖다 놨어. 부남 막 이렇게 하면서 엄포를 놓고 10일에서 15일 정도 더 줄 텐데 그게 최후 통첩이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모들과 대통령의 목소리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종합해 보면 뭐 이번 사태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된다기보다는 어쩌면 뭐라 그럴까요? 만성적인 불안정한 상태. 네. 그런 것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이란 수뇌부가 수뇌부로서의 온전한 국가 통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큰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대규모 시위를 막고 국민들의 그 울분을 막는 게 역사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어떤 형태로도 분출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로 분출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분출이 되고 난 뒤에는 리더십이 사라진 상황이니 진짜 저는 이거 10년 가까운 소요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운. 알겠습니다.
현재 이란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저희가 살펴봤고요. 네. 주변 중동 국가들의 그 이란을 바라보는 판단, 시선 네. 또 궁금합니다. 네, 이 주변 중동 국가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트럼프가 거의 국지적인 수준이 아닌 정밀 타격이 아닌 전방위적인 공습을 선택한다 하면 수주 동안의 군사 작전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인근 중동 국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있는 지상군을 움직일 수 있거나 그쪽에 있는 영공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근 중동 국가 누구도 심지어 이스라엘조차도 우리는 이번에 미국의 정밀 타격 플러스 대대적 공습 플러스 저 정권 수뇌부의 교체 그 어느 것도 예. 다 반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사우디 같은 경우는 대놓고 빈살만이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란 정권 전복 시도를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그리고 심지어 영공도 빌려줄 생각이 없다. 네. 만약에 이란을 타격한다고 했을 때는요. 예. 이게 무하메드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이유가 뭔지가 중요하죠.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란의 중동의 숙적은 사우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패권을 두고. 예, 이란이 약해지면 사우디는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들긴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사우디도 사실 경제 상황이 요즘 좋지가 않아요. 유가가 최근 너무나도 싼 상황으로 몇 년간 지속되다 보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부 경제의 어떤 어려움을 또 해결하고 그리고 석유 의존도가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과정에서 다음 먹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빈살만이 직접 추진하고 있는 게 비전 2030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다음 먹거리가 관광이에요. 예. 근데 중동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 분명 이란은 이번에 정권 무너지면 장기적인 소요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중동 불안해서 이거 관광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본인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제 다음 먹거리에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사우디가 추진하는 그 네옴시티 뭐 이런 것들은 맞습니다. 그게 관광의 축인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동계올림픽 유치하겠다. 그리고 뭐 다양한 거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진짜 타격이 크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란이 이런 소요가 생기면 이거 다 물거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국의 이익에 때문에 이제 싫어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자꾸 이란을 탄압하니까 미국이 네. 시위대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걸 이란 수뇌부가 탄압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자꾸 중동 지역에 보도가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왕정이고 네. 이란은 신정이지만 네. 제일 그 왕정에서도 걱정하는 게 공화정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시민의 목소리가 적극 탄압되고 있는 모습이 자꾸 비춰진다는 건 사우디 입장에서도 국민 정서를 다독거리는데 굉장히 부담되는 거예요. 야, 우리도 그럼 공화정 해볼까? 우리도 그동안 왕에게 불만 있던 사람들 왜 없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네. 여러 중동 지역의 민주화 그 움직임이 옆으로 일파만파 커졌지 않습니까? 예. 그걸 알고 있는 빈살만 입장에선 더 누르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위대 탄압을 계속하는 것들이 자기의 정권에도 네. 큰 문제가 생기고요. 예. 또 한 가지, 만약에 사우디가 이 미국 편이 돼서 영공을 열어주고 네. 사우디에 있는 미 군사기지가 이란 침공에 가담을 한다? 그러면 아직 그래도 견실하게 조금 남아있는 악의 축, 이란이 지원했던 악의 축 중에 후티 반군이 있는데 네. 이 후티 반군은 이미 2019년도에 아람코에서 운영하는 석유 시설을 한번 타격이 핀 적이 있어요. 그때 드론하고 미사일 공격으로 그 원유 생산 시설을 폭파시켜서 한 달 가까이, 제 기억으로 한 달 가까이인데 네.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50% 가까이 줄어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 생각이 또 나겠죠. 사우디 니네가 미국을 도와? 알았어. 그럼 니네 정유시설 우리가 또 정밀 타격할 거야. 근데 요즘은 이 정밀 타격이 정말 무서운 게 작은 드론 하나 가지고 살짝 와서 폭파가 돼버리니 이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사우디는 반대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아랍에미리트. 예. 아랍에미리트도 또 반대합니다.
그 이유도 비슷합니다. 자국 영토가 아닌 이란에 대해서 적대적 군사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도 뭐냐. 말 그대로 아랍에미리트도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네. 그리고 여긴 또 고민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아랍에미리트가 사실 외국인이 들어가서 일자리를 구하고 생활하면서 굉장히 살기 좋은 경기가 제일 중동 지역에서 좋은 네. 대표적인 중동 도시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란의 8,900만 명 가까운 국민이 비상 가방을 싸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딘가로 다 넘어가겠죠. 예. 그럼 그거 뒷감당을 받아줘야 될 대표적인 나라가 아랍에미리트거든요. 그렇죠. 호르무즈만 건너면 그렇죠. 나오니까. 네. 그리고 중동 지역 사람은요.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까지 갔던 사람들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은 일도 아니에요. 예. 목숨 걸고 가야 될 이유가 충분하거든요. 예. 이미 내 경제는 여기서 더 이상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 그 난민들 뒷감당 어떻게 할 그렇죠. 거냐. 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도 철저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이한 게 이스라엘이죠. 저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은 저 질문을 따로 드리려고 했는데 이란 정권의 붕괴나 뭐 무력 타격을 하는 거를 좀 간절히 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오히려 들었거든요. 네. 근데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나라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큰 타격이 있나? 그리고 오히려 이란이 약해지는 걸 원하지 않을까 했는데 왜 이스라엘은 반대를 하고 있을까요? 뭐 이스라엘이 최근에 이란과 이렇게 전쟁을 점점 확산시키고 있었던 여러 이유들이 뭐 전문가마다 분석이 다르지만 네. 저는 예전에도 저희 역시나 박정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네타냐후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다. 저는 그 비중이 제일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타냐후는 분명 이 전쟁 끝나면 바로 사법 조치로 재판받아야 되고 네. 정권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거 누가 그걸 그렇게 당하고 싶겠습니까? 그럼 전쟁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란의 수뇌부가 없어지고 이란이 미국이 다 어떻게 보면 침공해서 평평하게 해버렸다? 그럼 네타냐후 이제 적이 누구죠? 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네타냐후 입장에선 야 미국이 전쟁 끝냈어. 너 그동안 했던 부정부패 그리고 너 그때 왜 이렇게 안보를 부실하게 해서 우리 내 가족들이 우리 내 친구가 이렇게 납치되는 걸 수수방관 보게 됐는지 너 한번 재판 좀 받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 적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권 교체는 내가 일부 지지할 수는 있으나 절대 공격은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공격 안 하고 단기간에 어떻게 정권 교체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자기가 말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네. 그 이란 건드리지 말라고 미국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쉽게 말해 미국의 군사 작전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란 얘기하면 항상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만 헤즈볼라나 하마스 같은 무장 세력에 대한 지원을 이란이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헤즈볼라나 하마스 같은 그 무장 세력들이 이스라엘에는 어쨌든 안보적 위협을 계속 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라도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네. 부분은 어떤 그러니까 네타냐후 영향을 말이 미칠까요? 말이 안 맞는 거죠. 그 그잖아요. 예. 네. 아. 예전에는 그래서 이란을 침공하자고 했던 게 네타냐후 아니었습니까? 네, 본인이 분명 하마스 세력을 거의 괴멸하다시피 했고 그다음에 헤즈볼라 세력도 거의 괴멸하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쟁 끝났다 하려고 생각했더니 아니다. 저 뒤에 이란을 타격하지 않으면 얘네들 금방 일어난다 해서 이란까지 타격을 했던 게 본인인데 네. 이제 와서 이란을 타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저는 그래서 뭐 이거 제 견해이니까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네. 견해입니다. 예. 네타냐후 개인적인 입장 때문이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란을 중요하게 생각할 나라들은 뭐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중요하게 생각한 다른 나라들은 이 사태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란을 좀 중요시 여겼던 터키, 카타르, 오만, 뭐 이집트 등 중동의 대표적인 맹주 국가들 네. 전부 다 반대합니다. 왜? 방금 말씀드렸던 리비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네. 그리고 시리아 등등 중동 지역의 이슬람 문명권에서 미국의 공습이나 아니면 대규모의 군사 작전 이후에 많은 중동 국가들이
난민 때문에 정말 머리에 쥐가 날 정도였어요. 네. 작게는 2, 3만 명, 많게는 10만 명 이상이 다 흘러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그 나라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 입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쏟아 들어오면 네. 사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란은 8,900만 명이거든요. 이 뒷감당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 카타르, 오만, 이집트 등등은 누구도 지금 미국의 군사작전에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중국은 어때요? 아, 중국. 예. 아, 이 중국이 지금 머리가 터질 거예요. 근데 중국도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네. 우리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겠답니다. 미국이 군사작전을 하던 말던 네. 그리고 정권 교체만을 시도하기 위한 시도를 하던 우리는 말로는 강력하게 미국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예.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네. 원래 중국이 1대1로 정책이라든가 제3세계 국가에 본인들이 진출했을 때 그 네. 나라 내정에는 단 한 번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걸 영순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예. 미국은 그 나라 내정에 간간히 개입을 해왔어요. 네. 그런데 중국 수뇌부에 중국은 사회과학원이라는 그 연구소가 옆에 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한 여러 예전 보고서들을 보면요. 네. 내정 개입은 하면 안 되더라. 왜? 미국이 내정 개입을 해서 잘 먹고 살게 해주던 아니면 민주화를 시도해주던 뭘 했더니 아무리 긍정적인 효과가 조금 더 많다라고 평가를 받아도 반드시 반미 세력이 생기더라. 예. 그러니 내정은 그냥 개입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석학들의 권고 사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정 안 하고 비즈니스만 하겠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란과도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비즈니스 많이 하거든요. 이란이 수출 제일 많이 하는 석유 수출국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중국산 백색 가전 대부분 이란이 사주고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란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잃을 게 많은 나라가 중국인데도 개입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값싸게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나라에 위협이 처한다면 네. 본인들로서도 안보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입은 안 하겠다라는 걸 원칙을 지금도 여전히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이란의 석유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타격이 입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는다. 인도적인 도움은 주겠다. 미국의 무력 개입을 반대한다라는 직접적인 성명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건 있지만 예. 그걸 막기 위한 네. 개입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 정도까지만 네, 하겠다라는. 네. 그냥 구두 개입인 거죠. 예. 하지 마. 그게 끝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이 어쨌든 일부에서도 우리가 나눈 얘기지만 무력 개입이 있을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시고는 있는 거예요. 네. 제한적이나마 있을 수 있을 거다. 예. 그러면 전 세계 경제는 어떤 장기적인 파장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예, 저는 진짜 사실 저는 장기적인 파장을 이미 그쪽으로 흘러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잠정적 결론을 내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양상이 펼쳐질까요? 일단 이란 내부에 어마어마한 소요일 거예요. 네. 미국 입장에선 그 나라를 안정시키고 그 나라를 경제적으로 발달시키고 민주화하고 이런 거 솔직히 우리 이제는 다 알지 않습니까?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란을 그러면 미국이 거기에서 석유캐서 베네수엘라처럼 다시 어디다 팔 거다? 네. 에휴,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이란이 어마어마한 국내적인 소요가 일어나면 제일 피해보는 나라가 누구라고요? 중국. 네. 그러면 미국의 지금 가장 큰 1차적인 국가 목표 중에 하나는 중국 견제와 중국 괴롭히는 건데 그 간접적인 효과가 더 커지네요. 그리고 그동안 이란이 대외적인 경제 봉쇄 때문에 다른 여타 국가들보다도 중국 제품의 의존도가 더 높았고 그 덕분에 중국 제품이 그나마 불티나가게 팔렸던 나라들 중에 하나가 이란인데 이란 경제가 더 어려워져서 중국 제품이 원활하게 수출될 수 있는 경로 하나가 또 차단된다? 그럼 중국도 더 어려워질 수도 있네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저렇게 소요가 많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 저항의 축들이 온전히 가동되겠습니까? 그러면 중동 지역의 가장 반미 성향의 높은 세력들이 자금을 조달받고 군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깨져버리네요. 예. 여기까지는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그림일 수도 있어요. 딱 하나. 과거에 갑자기 이란 얘기하다가 우크라이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소련이 한순간 붕괴돼서 수습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소련이 어쩔 수 없이 위성 국가들 전부 다 독립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역도 너희도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로 독립해서 니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 이제 우리가 너희들 케어할 수가 없다 해서 독립을 시켜줬거든요. 그리고 났더니 한 달 만에 확인된 게 아, 맞다. 우리 우크라이나 즉 유럽에 가장 가까웠었던 우크라이나 지역에 놔뒀던 핵탄두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독립시켜주고 난 뒤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미국도 야 니들 그걸 거기다 놔두고 가면 어떡해. 갑자기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핵을 보유한 나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찾아가서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고 그 핵탄두는 러시아에 돌려줘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생 독립국이잖아요. 네네. 그럼 신생 독립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고 반군이 일어날 수 있고 네. 근데 그 반군 중에 누군가가 핵시설을 점유해서 핵탄두를 발사한다.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러시아를 믿는 게 아니라 차라리 러시아가 안정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가지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왔으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에게 핵탄두를 돌려주라고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란도 그럼 똑같은 일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다민족 국가에다가 무슨 세력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앞서 다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무력 개입이 장기적으로 미국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중동 지역에 혼란을 준다 하더라도 네. 결국 무력 개입을 통해서 그 핵시설만큼은 도려내기 위한 노력을 안 하면 네. 우크라이나 사태 보셨잖아요. 예. 그건 미국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번 사태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얘기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제 생각에는 판단이 명확하게는 안 되는데 네. 이유 여쭤보긴 할게요. 그러니까 막대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반정부 시위까지 일어났다고 지금 5단계로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국민들 스스로 사실 이 신정 국가가 뭐랄까요? 지금 스마트폰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리고 SNS를 모두가 하는 21세기 이 지금 사회에서 그리고 그걸 모두 사용하는 MZ 세대가 가득한 이 사회에서 이란의 신정 국가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늘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반정부 시위가 이렇다고 하면 이걸 통해서 미국의 개입 없이도 이란 내부에서 이렇게 정권 교체가 자연스럽게 시도되는 그런 경우는 혹시 예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예. 우리 민주주의 해보고 있고 해봤잖아요. 네. 사람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럼 우리 해방 이후 광복 이후 우리도 어땠습니까? 사회주의 하자. 네. 그다음에 자본주의 하자. 생각 다 달랐죠. 네. 그리고 그 사회주의 하자는 것도 그 안에서도 생각이 다 다르고 그리고 자본주의도 그 안에서 생각이 다 달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 소견으로는 이란도 똑같을 겁니다. 오랫동안 눌려왔는데 이미 아까 오승훈 아나운서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공화정 하자는 얘기, 사회주의 하자는 얘기, 또 다른 신정 형태 아니면 지금 미국에 어떻게 보면 피난가 있는 그 옛날 팔레비 왕조 그 왕을 다시 데려오자. 이제 다시 왕정하자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단기간에 수습이 잘 될까요? 알겠습니다. 몇 년 동안은 한시도 바람 잘 날 없었던 중동이었는데 그렇죠. 앞으로는 그러면 중동 지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전망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2월 달에 미국과 하고 있는 그리고 또 계속 해갈 이 핵 합의 실제 오바마 때 네. 핵 합의가 좋습니다. 이렇게 합의하겠습니다. 하고 선포는 했지만 네. 그 당시 오바마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뒤에 넘어야 될 산들이 뭐였냐면요. 이란 내 혁명 수비대 동의받아야 되고요. 이란 의회의 강경파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네. 그리고 후속 추진 절차 어떻게 할지 후속 합의하는데 토탈 다 합쳐서 2년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합의서에 사인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했다 하더라도 2년 이상 걸리고 예. 안 했다 하더라도 후속 합의까지 다시 또 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또 논의를 해야 되고
이제 불안감의 시작일 뿐이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만성적 불안정한 네.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